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3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되어갑니다. 새해에 다짐한 목표는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저는 금연을 목표로 삼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입니다. 지은이는 은지성님이고 출판사는 황소북스입니다. 이 도서는 1판 1쇄, 발행이 2012년 7월 27일이고 1판 2쇄, 발행은 2012년 8월 10일입니다. 그럼 도서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먹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라. 빌 게이츠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존 우드는 네팔행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로그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MS4에 취직했다. 호주를 거쳐 중국 지사에 근무하며 서열 2위까지 오른 촉망받는 30대 이사. 엄청난 연봉이 그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좋은 집과 멋있는 차,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어딘가 늘 허전했다. 이 허전함은 대체 뭐지? 공항에 내린 존 우드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시작했다. 세계의 고산들이 모여있는 네팔은 그가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지였다. 저 멀리 만년설이 보였다. 문명의 이기가 끼어들지 않은 맨 땅을 밟을 때마다 고단한 심신이 녹아내리듯 했다. 세상의 모든 평화와 행복이 이곳에 있구나. 성공과 명예만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온 두 어깨가 이거대하고 위대한 자연 앞에서 왠지 가벼워졌다. 존의 일행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나는 한 마을에 들렀다. 아이들과 가축들이 뛰어다니고 여인들은 쪼그리고 앉아 밭일을 하고 있었다. 저 아래에서는 지게를 진 남정네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존은 사내들을 향해 달려갔다. 죄송하지만 이곳으로 전화를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수는 두둑이 드리겠습니다. 존은 너무 바쁘게 출발한 나머지 중요한 이메일 보내는 것을 깜빡했다. 그래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존은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쪽지를 한 사내에게 건넸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를 모릅니다. 그를 모르다니요? 그때 한 초로의 남자가 끼어들었다. 전요 아래 학교의 교장입니다. 네팔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네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맹률 국가이거든요. 존 우드는 충격을 받았다. 사내는 존 우드를 웃으며 쳐다보았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여기에서 3km쯤 가면 제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가 있습니다. 직접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는 전화 있는 곳이 없거든요. 존 우드는 교장을 따라 학교로 갔다. 낡고 작은 학교였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다. 일을 무사히 마친 존은 이곳저곳 학교를 둘러봤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찾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이 학교에는 도서관이 없나요? 도서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은 이 근처 학교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존은 그곳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근처에서 가장 큰 학교 도서관이라는데 책이 20권 정도밖에 없었다. 존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존이 입을 떼려는 순간 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존 우드시라고 했나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책이 다입니다. 그래도 이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드시. 이곳에 다시 오면 책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아이들이 볼 책이 필요합니다. 10권, 아니 두서너 권이라도 좋으니 말입니다. 전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우드는 교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고개를 숙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은 만남으로 인해 존 우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존은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좋아했다. 할머니와 부모님 덕이었다. 존, 책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단다. 존 우드의 머릿속에는 비행기를 타고 올 때부터 들었던 허전함의 정체가 서서히 거치는 것이 보였다. 그래. 어쩌면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 내가 네팔을 온 게 아니라 네팔이 날 부른 거야. 우리 MS의 사훈이 뭐였지? 크게 행동하라, 아니면 집에 가라였지. 마음먹으면 바로 움직여야 그게 바로 나, 존 우드라는 남자이지. 우드는 미국으로 돌아와 1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네팔의 사정을 전했다. 그리고 책 기부를 부탁했다. 존, 자네와 꼭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군. 마침 우리 집에 200권 정도의 책이 있네. 지인들은 그의 사연에 감동해 책을 보내주었다. 책을 모아보니 무려 3,000권이 넘었다. 난 돈 많고 부유한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 만약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난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해. 존은 그렇게 모은 책 중 일부를 교장과의 약속대로 네팔의 학교에 보냈다. 며칠 후 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답장이 왔다. 하지만 존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 번도 남을 위해 내 가능성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앞으로 보여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가는 것에 겁낼 필요가 없어. 책만 보내서는 안 돼. 그걸 수용할 공간이 필요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도서관을 지어야겠어. 존은 한번 마음먹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가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전념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했고 기부도 받아야 했다. 고액 연봉과 밝은 미래, 어쩌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원하는 여자친구와도 헤어질지 몰랐다. 그때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내 인생을 만족시킬 단 한 사람은 너 자신뿐이란다. 내 엄마나 나 또한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우리를 기쁘게 만들려 하지 말거라. 명심하거라. 내가 생각할 것은 오직 너 자신에게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이란다. 존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해맑은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존은 개발도상국의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 MS4에도 사표를 냈다. 룸투리드라는 NGO 단체를 결성한 후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5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만났다. 첫째, 베푸는 즐거움을 알려준다. 둘째, 결과를 후원자에게 보여준다. 셋째, 최소한의 경비를 쓴다. 넷째, 열정을 판다. 다섯째,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존은 지금까지 네팔,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해 150만 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300개의 도서관을 건립했다. 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책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제는 필요 없는 책, 그런 책이면 됩니다. 존의 진심 어린 호소는 여러 사람을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책을 모아 존에게 보냈다.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모아 한꺼번에 보내는 열성적인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존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300개의 도서관으로는 안 돼. 더 많은 도서관을 짓자. 존은 2018년까지 빌 클린턴 재단과 협력하여 2만 개 이상의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빌 클린턴은 말보다는 행동하는 사업가라고 존을 칭찬했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를 변화시킨 20인 중 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존은 신중함보다는 목표 달성에 집중했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통해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존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룸투리드 재단 사업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 꾸는 꿈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내일은 다시 또 다른 소년 소녀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천 개의 리본 커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존 우드, 그의 생각과 신념은 전 세계 많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 1947년 10월 27일 시합을 마친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마르셀 세르당은 파리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하시고. 승무원의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자 세르당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온몸이 떨려왔다. 빨리 보고 싶다며 배가 아니라 비행기로 오라고 했던 연인을 생각하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작고 귀여운 연인이었다. 무엇보다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연인의 애절한 노래 소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세르당은 그토록 바라던 여인을 만날 수 없었다. 속보, 뉴욕행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 승무원과 탑승자 전원 사망. 뉴욕에서 공연 중이던 세르당의 연인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브몽땅을 비롯한 수많은 연인 중에서 세르당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비행기로 오라고 했던 게 잘못이야. 그녀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밥도 먹지 않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고 돌아와 자신의 대표적인 히트곡이 된 명곡을 발표했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트 피아프, 노래의 제목은 사랑의 찬가였다.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캄캄한 어둠에 쌓이며 세상이 뒤바뀐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려.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하늘의 달이라도 눈부신 해라도 따다 바치겠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아끼던 나의 것 모두 버리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어요.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당신을 뺏어간다 해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원에라도 가겠어요. 무대 위에서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피아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관객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건 노래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하게 묻어있는 이 곡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샹송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된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에디트 피아프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1925년 파리의 노동자 거리인 벨베이르에서 만삭의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때 마침 길을 가던 중년 부인이 여인을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얼른 제게 업히세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양수가 터졌어요. 부인은 놀란 눈으로 여인의 치마 쪽을 쳐다봤다. 여인의 말대로 양수가 터져 곧 아기가 나오려고 했다. 부인 힘을 더 줘봐요.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해요. 잠시 후 아기가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고 까만 여자아이였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아프는 그렇게 길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이었던 시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태어난 지 생후 2개월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전쟁터로 떠났다. 혼자 내버려진 그녀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3살 때 피아프는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실명했으나 4년 후 시력을 되찾기도 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겪기에는 힘든 순간이었다. 몇 년 후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을 벌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고개사였던 아버지는 어린 피아프를 끌고 거리로 나갔다. 내 어머니가 떠돌이 가수였을 때 우린 만났지. 다른 건 몰라도 노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아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렴.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줄 거야. 이렇게 피아프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적은 돈으로 부녀가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고 실명위기에 이른 적도 있었다. 이렇게 살다간 곧 죽을 거야.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지금 몇 살이니? 15살이에요. 노래를 아주 잘하는구나. 우리 카바레에서 노래를 해보지 않으렴. 보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거야. 그렇게 해서 피아프는 카바레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140cm로 왜소하고 작았던 그녀는 이때부터 작은 참새라는 뜻의 에디트 피아프라는 예명을 쓰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 상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바텐더였다.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지속되지 않았다. 그녀는 곧 버림받았다.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갔다. 아이와 홀로 남은 피아프는 더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 딸린 가수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제 피아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아기가 아파 사경을 헤맸다. 아기를 꼭 살려야 해.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이제 피아프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다. 피아프는 터져나오는 입술을 깨물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며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 힘들고 무서울 때마다 아기와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다. 목숨을 걸어야 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아이도 살릴 수 없고 가수도 될 수 없어. 참자. 참고 또 참자.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모든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믿고 생각해야 돼. 피아프는 밤마다 아기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하고 불공평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영혼을 향해 몸부림쳤다. 한을 토해내는 듯한 피아프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저절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1935년 피아프는 극장에서의 첫 공연을 가졌으며 몇 년 후 파리의 대형 음악홀에서 노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의 전쟁 포로들을 위한 위문 공연만을 고집했으며 그들의 탈출을 여러 차례 돕기도 했다. 그동안 숱한 사랑도 했다. 프랑스의 유명 가수이자 고여브로 유명한 이브 몽탕은 그의 제자였으며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피아프를 버리고 마릴린 먼로와 사랑에 빠졌다. 이브 몽탕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피아프는 불후의 명곡인 장밋빛 인생을 불과 15분 만에 만들기도 했다. 이 노래는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헵번이 불렀고 루이 암스트롱이 리메이크했다. 숱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노래는 전 세계의 수많은 가수가 부르는 명곡이 되었다. 그 밖에 파리의 기사, 빠담빠담 등으로 디스크 대상을 받기도 했다. 피아프는 죽기 전 마지막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쓰러졌다. 관객들이 놀라 일어나고 스태프들이 달려왔다. 피아프, 괜찮아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은 무리예요. 피아프는 피아노 레그를 붙잡고 일어났다. 난 끝까지 부르겠어. 이 무대를 마쳐야 해.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건 내 무대라고 내 스스로 마쳐야 해. 그녀는 일어나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피아프는 결국 1963년 10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장폴 샤르트르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그녀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그녀가 떠난 지 꼭 한 달 뒤에 장코토는 임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피아프보다 더 영혼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아낌없이 영혼을 써버렸다. 그녀는 창문으로 황금을 던지듯 그것을 써버렸다. 목숨을 걸고 가수가 되고 돈을 벌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려 했던 샹송의 여왕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룬 열정과 영혼을 남긴 채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해라. 제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는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발가락이 2개 달려있지요. 이 발가락으로 1분에 43개의 단어를 키보드로 칠 수 있습니다. 대학도 갔습니다.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부동산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38개의 나라를 다니며 2000번이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전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35만 명 정도의 사람을 포옹했습니다. 60분 동안 1742번을 포옹해 세계 기록에도 올랐습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의 강연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특히 아주대 강연회에서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닉이 자신을 소개하던 도중에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진 것이다. 갑작스런 돌발 사태에 청중과 관계자들은 당황했다. 이를 어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닉은 머리에 달린 마이크로 청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게는 팔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군요. 만약 제가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에서 넘어지면 저는 일어설 수 없었죠. 그것은 매우 절망스럽고 비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치 죽을 만큼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닉은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자신의 모든 몸을 이용하여 마침내 똑바로 일어섰다. 짝짝짝, 짝짝짝. 강연장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닉의 말이 이어졌다. 혹시 여러분도 넘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일어서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2팔과 다리가 없는 제가 일어설 수 있다면 팔다리가 있는 여러분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그의 강연은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전 세계인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 어린 찬사를 보냈다.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닉은 테트라 아달리아 신드롬으로 양팔과 양다리 없이 발가락 2개가 달린 작은 왼발만 가졌다. 8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닉은 자신이 사람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악! 괴물이다. 사람이야, 짐승이야? 외계인이 강림하셨군. 학교에 가보니 친구들이 놀렸고 그때서야 형과 누나 가족 모두 2팔다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휠체어에 탄 닉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흉측해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닉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모두가 잠든 밤 닉은 엉금엉금 기어가 힘겹게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 입으로 수도꼭지를 돌렸다. 하얀 욕조 위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뚱이보다 2배 높은 욕조 위로 물이 차올랐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내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어. 부이치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엄마와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가슴팍까지 차오르는 욕조물을 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닉,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의 소리에 온 식구가 달려왔다. 엄마는 목까지 차오른 욕조 속에서 닉을 건져냈다. 조금만 늦었어도 입과 코에 물이 들어가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었다. 엄마. 욕조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의 입이 열렸다. 이 녀석아. 대체 이게.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닉의 행동에 고개를 떨구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닉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닉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 뿐 누구도 닉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다. 그 뒤로도 닉은 2번이나 더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이 발견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엄마와 가족들은 닉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보냈다. 닉이 울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닉은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닉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닉의 방문을 열었다. 닉, 이 기사를 보렴. 신문에는 장애를 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닉은 그 기사를 보면서 자신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닉,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단다. 하나님은 왜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너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야. 그걸 찾아보자. 닉은 그때부터 바꿨다. 자신 안에 있던 열등감도 버렸다.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엄마 말대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일 거야.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래,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닉은 2개밖에 달려있지 않은 발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다행이야. 발가락이 2개나 있어서. 닉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2개의 발가락을 보고 자신에게도 미래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세상을 탓했던 일이 한없이 미련하고 후회스러웠다.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닉은 공부에 전념해 호주 그리피스 대학에 입학했다. 회계학과 재무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수영과 골프, 농구를 즐겼다. 장애는 더는 닉에게 아픔이 아니었다. 극복할 대상도 아니었다. 현재 닉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지없는 삶이라는 장애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가끔 우리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 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2012년 2월 12일 외신들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닉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계 여성 카나에 미야하라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이제 어엿한 한 가장이 된 닉이 세상을 향해 말한다. 제가 아직 팔과 다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요? 제가 아직도 팔다리를 갖고 싶어 하느냐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닉은 자신이 특별한 몸으로 태어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몇 차례의 자살을 통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닉은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봤다. 그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의 생각부터 바꾸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삶이 곧 축복이며 기쁨이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25살의 칼 밀러 중위는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일본 오키나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하얀 옷을 입고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친근함이 엿보였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군. 때는 1945년 9월 8일 해방 직후였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태생으로 버크넬 대학에서 화약을 전공한 칼 밀러는 러시아어와 독일어를 할 줄 알았고 취미 삼아 한자를 배우기도 했다. 콜로라도 대학의 해군정보학교에서 일본어까지 섭렵한 그는 오키나와에서 미군 사령부의 통역장교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배치되었다. 자네의 임무는 쫓겨가는 일본인들의 재산 반출을 막는 것이네. 네.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칼 밀러는 맡은 임무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36년의 일본 강점기 기간 동안 고통받았을 이 땅의 주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미국의 작은 광산 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 역시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5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다. 한국에서의 군복무를 마친 칼 밀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몇 개월도 채 되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나타났다. 내 마음이 자꾸만 한국으로 가라고 하네. 이건 운명일 거야. 가자, 한국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거기 있을 거야. 그는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은행에 지원서를 냈다. 미국에서 전쟁 영웅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사셔도 될 텐데 굳이 다시 한국으로 온 이유라도 있습니까? 면접관이 서류를 살펴보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 자꾸만 한국이 저를 부르는지를. 저는 그저 제 생각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온 것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전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등이 다 가능합니다. 면접관은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 군침을 흘리던 중이었다. 뭐 특별한 근무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제 조건은 단순합니다. 미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휴가를 보장해 주십시오. 효자였던 칼 밀러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휴일을 이용해 등산을 했다. 그가 최초로 오른 산은 서울의 남산이었다. 근무지에서 가까운 남산은 그에게 알맞은 산책 코스였다. 무엇보다 서울시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다. 남산에서 그는 유서 깊은 고도의 전경을 마음껏 즐겼다. 그렇게 이어진 산행은 북한산, 치악산,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까지 이어졌고 한라산까지 섭렵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렵게 울릉도에 갔을 때는 군수가 직접 마중 나오기도 했다. 울릉도가 생긴 이래 외국인 손님은 처음입니다. 군수는 소를 잡아 마을 전체를 베풀었다. 이렇게 한국의 산하를 여행하던 그는 전쟁으로 민둥산이가 된 모습에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에 나무가 별로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아무리 헐벗은 산이라도 절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나무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절 때문에 한국의 나무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구나. 칼 밀러는 스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순우리말 나무 이름과 풀 이름을 배웠다. 어학 실력이 남달랐던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칼 밀러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다. 휴가를 맞은 그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말리포 해수욕장을 찾았다. 서해 낙조가 일품이었고 인심도 좋은 곳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그는 이웃에 있는 천리포로 산책을 나섰다.
그때 평소 안면이 있던 노인이 그의 앞에 섰다. 아이쿠 선생님. 오늘도 산책길에 나섰습니까? 말리포는 언제 와도 기분이 맑아지는 곳입니다. 사실 한 가지 청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산과 조그만 땅밖에 없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제 야산을 사주실 수 없겠는지요? 이 늙은 애비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제가 그때 문득 칼 밀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땅이 총 몇 평인지요? 6,000평입니다. 평당 200환씩 쳐서 120만 환 정도만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사지요. 칼 밀러에게 그만한 돈은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말리포 근처에 별장을 갖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나무를 많이 심고 싶었다. 어쩌면 이것일지도 몰라. 내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칼 밀러가 땅을 샀다는 사실은 금세 소문이 났다.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의 땅은 어느새 1만 9천 평으로 늘어나 있었다. 칼 밀러는 서울에서 시로운 넓은 기와로 천리포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무 심는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난관이 있었다. 구입한 야산이 척박한 토지인데가 황량한 모래밭이었던 것. 자갈밭을 해치고 땅을 파면 모래흙이나 염분이 섞인 황토가 나오기 일쑤였다. 나무가 자라기에는 좋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칼 밀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고 싶었다. 미군의 도움을 받아 미군 트럭으로 서울에서 가져온 묘목을 심고 물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담한 자연 농원을 꿈꾸던 그의 생각도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만드는 거야. 어느새 땅은 10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늘어나 있었다. 제대로 된 수목원 조성을 결심한 칼 밀러는 전문가들과 함께 자연 입지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천리포 일대는 토양은 척박해도 기후 조건이 좋습니다. 같은 위도보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요. 촐로의 간청에 못 이겨 우연히 산 땅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이라니 그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이 무렵 그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싶어 했다. 나는 한국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하하. 제게도 번듯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의 성이 자신의 성 밀러의 첫발음과 비슷한 것에 착안하여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름의 마지막 자 칼은 자신의 영어 이름 칼에서 따왔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은 민병갈이 되었다. 나무에 대해 더 공부를 해야겠어. 민병갈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찾아 나무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타고난 독서광이었고 어학의 귀재였던 칼 밀러는 대한식물도감을 수십 번이나 읽었다. 나는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민 원장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나의 저서 대한식물도감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이 닳아 더는 글씨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책을 들고 가는 것을 봤어요. 당시 40대인데도 젊은 학생들에 못지않은 학습 진도를 보이더군요. 전문 서적인데도 읽는 속도와 이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빨랐어요. 특히 기억력이 뛰어나 까다로운 식물 이름들을 거의 다 외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훗날 이창복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병갈이 된 그는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자신이 태어난 미국보다 2배 이상 오래 산 곳이 진정한 그의 고향이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받은 1호 귀화인이 된 민병갈은 미국에 홀로 있는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어머니, 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요. 어머니는 그의 귀화에 반대했지만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한국으로 건너온 어머니는 아들이 일궈놓은 어마어마한 수목원과 기와집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전부 내가 만든 거니? 네, 어머니,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일군 곳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는 집 앞에 있는 나무들과 신기한 꽃들에 매료되었다. 특히 목련을 좋아했다. 라스베리 펀, 스타워즈, 볼카나 등의 목련을 볼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냥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100수를 넘게 장수했지만 결국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부터 민병갈은 아침마다 목련을 찾아가 아침 인사를 했다. 굿모닝, 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슬픔으로 민병갈은 무척 수척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으며 청력도 나빠졌다. 그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는 그가 걱정되어 수시로 천리포 수목원을 찾았다. 한일 월드컵을 앞둔 2002년 4월 11일 민병갈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 말년에 한 기자가 그에 물었다. 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결혼했으면 천리포 수목원을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것과 기뻤던 것이 무엇입니까? 김치를 못 먹는 게 가장 슬펐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 속을 걸어갈 때, 목련꽃이 화사한 아름다움을 뽐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연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천리포 수목원은 18만 평 규모의 413종의 목련꽃을 비롯하여 6,500여 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또한 국내 31개 수목원 가운데 가장 많은 9,730여 종의 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되었다. 학계에서는 세계 식물 지도에 한국이 편입된 데는 민병갈 씨의 공이 컸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욱 사랑했던 칼 밀러, 아니 민병갈은 죽기 직전에 금탑산업 훈장을 받았지만 투병 중이라 양아들이 대리 수상을 했다. 그는 죽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더라도 묘지를 만들지 마라. 그 땅에 나무 한 그루를 더 심어라.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나무는 1000년까지 삽니다. 나는 적어도 300년은 내다보고 수목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자식처럼 키운 천리포 나무들은 몇 백 년 더 살며 내가 제2의 조국으로 삼은 한국에 바친 마지막 선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나무를 가꾸면서 깨달은 것은 수목원 사업은 영원한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민병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다란 선물과 미래 유산을 안겨주고 떠났다. 그가 평생을 가꾸고 일군 천리포 수목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식처이자 커다란 자랑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던 그의 수목원은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자아내는 꽃과 나무로 가득하다. 마치 한 사람의 혼이 깃든 것 같은 자연 속에 또 다른 자연이 숨어있는 듯하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과감하게 도전하라. 부정적인 사람이 위대한 기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큰일을 성취한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입증된 분야에서 증명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99%가 아니라 100% 실패하게 되어 굴러들어온 복도 차버리고 만다.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 사람은 바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다. 스타벅스를 오늘날처럼 커피숍의 대명사로 만든 사람은 하워드 슐츠, 1983년 봄 그가 스타벅스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다. 밀라노에서 국제 가정용품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야. 슐츠, 자네도 함께 가겠나? 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슐츠의 마음은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전시회였기 때문이다. 슐츠 일행은 이탈리아의 컨벤션 센터 근처에 있는 작고 초라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시차 때문에 고단해진 슐츠는 금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탈리아 특유의 기운이 그를 감쌌다.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구나. 왠지 친근한 기분이 들었다. 하워드 슐츠의 발걸음은 어느새 사람으로 북적이는 밀라노 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어를 한마디도 몰랐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하하. 내가 말로만 듣던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와 있다니. 꿈만 같구나. 그때 작고 아담한 에스프레소 바가 눈에 들어왔다. 슐츠는 운명에 이끌린 듯 바로 들어갔다. 봉지오노. 종업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슐츠는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 잔을 시키고 종업원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유니폼과 앞치마를 잘 차려입은 종업원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들면서 고객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슐츠는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에스프레소 바에 갔다. 그곳은 이전 가게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바리스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몇 개의 바에 더 들어가 봤다. 자신이 커피점에서 일하고 있어서인지 자꾸만 에스프레소 바에 눈길이 갔다. 하워드 슐츠는 활기 넘치고 독특한 개성을 자아내는 분위기와 정열적인 바리스타의 모습에서 이탈리아의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을 발견했다. 아침에는 모든 커피 바들이 바삐 움직이는군. 의자는 거의 없고 사람들이 주로 서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인상적이야. 커피 바라기보다는 마치 휴식처 같군. 바로 저거야. 앞으로 스타벅스의 미래가 여기에 있어.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유대인 하워드 슐츠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지력이 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다. 1975년 노던 미시건 대학교에서 비즈니스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제록스사에서 3년간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다. 이후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관리와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아 후에 부회장 겸 총지배인이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스타벅스의 커피 맛에 반해 당시 오직 4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던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 스타벅스에 자신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이번 이탈리아 출장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 스타벅스가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식 커피숍을 모델로 해야 해. 미국으로 돌아온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에서 얻은 사업적 영감을 시애틀에 있는 바에 적용해서 실험했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커피숍은 어느새 지역의 사랑방이 되었다. 매출도 덩달아 올라갔다. 이때쯤 슐츠의 가슴 속에는 또 하나의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 커피바를 운영해보는 거야. 하지만 커피를 공급받을 루트가 없었다. 그는 스타벅스의 책임자를 만나 커피콩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책임자는 하워드 슐츠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커피콩을 공급해주기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커피는 좋은 향과 맛을 지녔어. 하지만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는 것에는 소홀해. 이탈리아바 같은 커피숍이 필요해. 무엇보다 고객을 맞는 바리스타의 역할이 중요해. 이제 그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해. 그리고 고객들의 친구가 되어야 해. 커피 한 잔만을 달랑 사서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친근한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야 해. 하워드 슐츠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람들은 그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며 평화롭게 커피를 즐겼다. 커피 지식이 풍부하고 친절한 바리스타와 좋은 음악이 그의 가게에서 퍼져나왔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슐츠의 회사는 지역 투자자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스타벅스의 자산을 합병하는 데 성공했다. 평범한 체인점에 불과한 스타벅스를 인수한 그는 직원들의 앞에 섰다. 여러분은 커피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커피 한 잔과 더불어 편하게 토론하고 재즈와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는 오아시스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짝짝짝. 하워드 슐츠의 연설이 이어졌다.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업자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만 잘 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업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의 목표와 신념대로 스타벅스는 날로 성장해갔다. 사람들은 점점 슐츠의 의도대로 커피점을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회가 만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스타벅스에 가면 좋은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야. 그곳은 문화를 즐기고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지. 복잡한 도시의 오아시스 같아. 스타벅스에 가면 최고 품질의 커피를 마실 수 있지. 그뿐 아니라 열정과 낭만,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어.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제 스타벅스는 흔한 커피숍이 아니었다. 하워드 슐츠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었다. 바리스타와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고객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흐뭇해졌다. 하워드 슐츠는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2009년 최고의 CEO에 선정되었고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2011년 기준으로 스타벅스는 연매출 100억 달러를 올리며 54개국 1만 6천 개의 매장에서 매주 6천만 명 이상의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그가 동업자라고 부르는 20만 명의 직원들이 이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잠시 스타벅스를 떠났다. 2008년 1월 CEO로 다시 돌아온 하워드 슐츠는 여전히 고객보다 동업자들을 우선시한다. 결승선에 혼자 도달하면 공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팀을 이루어서 달린다면 결승선에 함께 도달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라면 열광하는 관중뿐만 아니라 한 팀을 이루었던 공동 승자들에게도 둘러싸여야 합니다. 성공은 나누어 가질 때 가장 달콤한 것입니다. 하워드 슐츠의 성공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걸어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과 직관을 믿었다.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무일 뿐이었지만 돈보다는 사람들을 먼저 믿고 의지했다. 그리고 가치를 늘 생각했다. 커피와 그것을 파는 커피숍의 가치를 자신의 경험과 감성으로 풀어갔기에 오늘날 같은 성공이 있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라.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밀고 나가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이것이 하워드 슐츠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 제목처럼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도서의 내용 중에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결국 희망전도사가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닉 부이치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